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성욱 변호사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거는 스위스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를 승인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 솔라나, 카르다노, 글래스노드 바이낸스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고, 주크라는 소도시는 크립토밸리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고, 또 남부 소도시 루가노라는 곳은 비트코인이나 테더를 사실상 법정화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스위스는 대체로 그래서 금융 산업에 좀 중점을 두고 유럽 블록체인 산업 중심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밸리인데요. 되게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크립토밸리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을 얘기를 하고요. 주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를 말하는 경우 또 홍콩, 한국도 말하는 경우가 있고, 부산시도 한국의 크립토밸리가 되겠다라고 추진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법인세율이 14.6%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이 22.9%인 것에 반해,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또 혜택을 더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 단위 최초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세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국가들을 좀 분류를 해놓은 것인데, 보시면은 가운데에 스위스가 있고 한국과 싱가포르이 같이 있습니다. 모더레트한 세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모여 있고, 그래서 스위스가 세금 관련해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스위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데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스위스에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를 밝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원장 기술하고 블록체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과 관련해서 스위스 연방평의회 보고서에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상향식 접근을 한다. 상향식 접근은 우리가 행정기관, 정부가 어떤 기술이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 발전을 포함해서 시장과 사회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된 규범의 목표 조정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됐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에 맞는 특별법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한시법 특별법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법률 체계를 근본적으로 조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중립적인 규제의 특성으로 이미 유연성과 가능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미 어떤 규범력이 확인된 규범에 의해서 목표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나가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기술 중립적 접근의 원칙은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응해가지고 법을 제정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법은 기술이 바뀌어 버리거나 기술이 또 발전해 버리거나 그러면은 규범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기술 중립적 접근성 원칙에 위배되는 게 사실은 공인인증서였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됐죠. 그래서 개별 기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비교 가능한 활동과 위험에 맞춰져야 한다는 원칙이고, 법적 안정성, 명확한 규율 및 남용 방지도 있고요. 개방성과 대화. 그래서 혁신 친화적인 체계는 규제 요구를 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할 관청의 개방성과 시장 참여에 대한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가지고 개방성과 대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ICO 규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위스는 금융시장 감독청이라는 곳에서 2018년 2월 19일에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전 세계 최초의 ICO 규제입니다. 그 스위스의 ICO 규제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기능하고 목적에 중점을 두고 ICO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통화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급수단형, 서비스 이용형, 증권형 내지 자산형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자산형 토큰이 이제 표준화돼서 대량 거래에 적합한 경우에는 스위스의 금융시장 인프라법에 무증서 증권에 해당해서 증권으로 인정됩니다. 이 저 증권형 내지 자산형 토큰이 만약에 증권형에 해당되게 되면은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증권에 관련된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건 한국이랑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도 비슷하게 됐고 다만 이제 자산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ICO의 사전 자금 조달 및 사전 판매 과정에서 미래에 토큰을 습득할 권리를 주는 권리에 해당하고 미래에 어떠한 권리를 주는 것에 해당하고 그 권리가 표준화되어 있고 표준화된 대량 거래에 적합하다면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조직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자기네 프로젝트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금융시장 감독청에다가 보내면은 4주에서 8주 이내에 어떠한 정책이 적용될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시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어떤 ICO 친화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 근데 ICO 이 자체를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은 없고 가상자산의 구조나 성격 및 기능에 따라서 자금 세탁 방지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집합투자법 등 개별적인 법률에 속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수신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은행법상 너 인가를 받아야 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은행법상 규제를 너희들은 받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혼성형도 가능한데 자산형의 특성이 어쨌든 간에 섞여 있으면은 금융 규제가 받을 수가 있고 또 스위스 국민을 대상으로 ICO를 하는 경우에는 또 엄격하게 증권법을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침이 이제 있는데 스위스가 ICO와 관련해서 매우 선호되는 국가였고 적극적인 진대 집행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엄격한 집행을 이제 하는 뭐 그런 변경이 없는 한 선호 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2021년 7월 9일이면은 이제 1년 전인데 뭐 이 가상자산 업계는 1년마다 또 매우 빠르게 변해서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 싱가포르와 스위스가 가상자산 이제 그 업체들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오라고 레귤레이션 레이스 그러니까는 어떤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규제 완화 경주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그래서 싱가포르이 원래는 스위스보다는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데 이제 그 기사의 핵심입니다. 요약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크립토 프렌들리하다. 그래 가상자산에 되게 친화적인 나라들이고 싱가포르는 아시아 핀테크 씬을 지배했고 이제 스위스는 그 프로토콜의 허브로서 등장을 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선호되었던 지역인 에스토니아나 몰타는 회사 설립이 어렵게 됨으로써 이제 좀 뒤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1년 전의 기사여가지고 현재는 또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통시장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이전에 대해서 별도 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특정 특근법에 따라서 이제 뭐 가상 이전 양도 이런 게 다 규제 특근법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스위스는 그렇지 않고요. 지급수단형 서비스 이용형 가상자산을 위한 거래소에 대해서도 인허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감독청은 2019년 8월 29일에 페데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발표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도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제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ICO 교환 및 중개 행위, 보관에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법령은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트래블 룰과 관련해서 2020년 1월부터 발효가 되어 있는데요. 금융시장감독청이 7월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1,000 스위스 프랑으로 낮췄습니다. 1,000 스위스 프랑이면 13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이 지금 1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이 유사하죠. 되게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하에는 그 이하 금액은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상이면은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29일에는 금융시장감독청이 최초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스위스 펀드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크립토 마켓 인덱스 펀드라는 스위스 펀드인데 최초로 승인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감독청은 2019년 9월에 지금은 이제 메타로 바뀌었는데 리브라 협회, 이것도 이름이 현재는 DM 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평가 지침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스위스에서 결제 시스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이라는 것에 따라서 지불 시스템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된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국제적인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은행이 갖춘 것과 금융기관이 갖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를 포함해서 기존 은행권과 유사한 규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020년 3월에는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은행인 시그넘이 이제 스위스 프랑에 뒷받침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프랑과 1대1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은행이 발행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위스의 SEBA 은행은 2021년 12월 토큰 소유자가 1대1 비율로 실제 금과 교환 가능한 금 지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LT 액트인데요. 스위스 연방의회가 2021년 2월 2일 블록체인을 촉진하는 분산 원장 기술법이라는 것을 두 단계에 나눠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DLT법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플랫폼상에서 거래되는 원장 기반 증권의 발행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들 간에 거래되는 블록체인상에서 개인들 간의 거래를 법률로서 유효성을 승인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2단계 법안인데 2단계 법안에는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DLT 거래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라이선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법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업이 파산한 경우에 그 가상자산에 대한 회수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하는 것도 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 규제를 정리해서 도산 절차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NFT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NFT는 이제 고유한 디지털 소유권 증명이라고 하는데 기술 표준은 조 두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ERC 1150일은 720일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NFT 기술 표준으로서 흔히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 1150일은 그 펀저블과 논 펀저블 두 개를 동시에 발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엔진사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NFT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증권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자산형 토큰이 스위스의 경우는 자산형 토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래서 똑같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아이템이나 가치가 블록체인 상에서 교환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거나 자산을 대표하는 걸로 판단이 되면은 자산형 토큰이 되어버립니다. NFT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규제가 되고 대규모 거래에 적합하도록 표준화되어 버리면은 앞서 본 것처럼 또 자산형 토큰이 되는 기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프랙셔널라이즈드 NFT라고 하는 거는 그
조각 거래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그 미술품이나 부동산에 대한 조각 거래와 같이 NFT도 쪼개가지고 스위스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 뭐 NFT 조각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아직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위스에 대해서도 이 조각 NFT 거래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한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SRO라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특유하게 SRO는 셀프 레귤레토리 오르가니제이션이라서요, 자율 규제 기구인데요, 금융시장 감독청의 통제를 받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징 포인트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금융사들과 금융시장 감독청 사이의 스테이징 포인트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단체는 스위스 현지 자금 세탁 방지법의 듀딜리전스 지침,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느냐라는 지침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서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원 기관을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SRO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측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사업성과 KYC, AML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금융시장 감독청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 이러한 조직과 절차를 통해서 금융시장 감독청이 스위스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임무 및 목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SRO에 가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개월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자산형 토큰을 거래하거나 자산형 토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감독청은 직접 규제에 해당하고 SRO는 자율 규제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SRO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은 법정 통화 기반 거래소 운영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기반 거래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SRO 금융시장 감독청이 아닌 SRO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SRO도 금융시장 감독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규제 기준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우선 채굴을 통한 소득은 자영업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전문적인 트레이딩을 하면은 비즈니스 텍스 사업소득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근로자가 급여를 가상자산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만약에 내가 급여를 지급받으면은 소득세 신고 목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자가 오로지 개인 계정으로만 거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개인 투자로 이루어 획득한 가상자산은 면세되는 자본소득에 해당합니다. 스위스는 칸톤 주 세금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세금 구조가 사실은 주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개인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